일생 동안 환자를 보고 또 내 자신을 보고 경험을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얻은 결론이 하나 있어요.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물질로 돌아가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뭐가 두려운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두려워요. 뭐 병이 나든지 무슨 사고가 생기든지 이런 고통을 안고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그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두려운 거지 죽음 자체는 두려운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것도 뭐 안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건호입니다. 저는 1935년에 대구에서 출생을 해서 의과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거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전공의를 하기 위해서 서울로 이주를 해서 지금까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연세대학과 이화대학에서 교직을 맡았습니다. 지난 2001년에 정년퇴임을 하고 지금에 이르렀고,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영광이고 또 저로서는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제가 자랄 때하고는 좀 달라가지고 100세 시대라고 그래요. 제가 이과대학을 공부할 때만 해도 100세 시대라는 용어가 없었어요. 그때는 평균 수명이 모두 좀 짧고 그래서 환갑만 돼도 굉장히 장수했다고 했던 그런 시절인데, 지금 들어서는 이제 100세 시대예요. 근데 이거는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됐는데, 그 여명, 말하자면 지금부터 얼마나 더 살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걸 연구해 놓은 한 논문을 보면은 100세를 넘길 수 있는 세대가 60년대, 70년대에 출생한 사람들은 100세를 넘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세대다. 이렇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생각했던 60년하고는 배를 살아야 돼요. 배를 살아야 되는데, 옛날에도 고독하다, 외롭다 그런 거는 있었고 지금도 있고 그래요. 그건 뭐 달라진 거는 없는데, 노인이 되면은 더 외롭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젊을 때보다. 왜 그러냐 하면 젊을 때는 외롭다는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일할 게 많아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 보면 뭐 외롭다고 생각할 겨를도 없는데, 이제 연세가 들어가지고 노인의 반열에 오르면은 젊을 때만큼 활발하게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시간이 좀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고독하다, 외롭다 이런 것이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각에 노인이 되면 외로운 거지 젊은 사람은 외로움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의학적으로 생각하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외롭습니다. 그리고 저 세상에 갈 때까지 외롭지 않다고 막 일을 많이 하고 하시는 분도 연구된 걸 보면은 그 외로움을 잊기 위해서 일을 많이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면서부터 세상을 하직할 때까지 우리가 간직하는 우리 감정입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는 그것을 느끼고 누구는 느끼지 않는다 이런 차이는 좀 있을지 몰라도 모든 사람들은 외로움을 갖고 있고, 특히 어떤 계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연세가 들면 그것이 더 많이 이렇게 표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많이 갖기 때문에 일을 활발히 한다
뭐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근데 제가 일생 동안 환자를 보고 또 내 자신을 보고 경험을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얻은 결론이 하나 있어요.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물질로 돌아가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뭐가 두려운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두려워요. 뭐 병이 나든지 무슨 사고가 생기든지 이런 고통을 안고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그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두려운 거지 죽음 자체는 두려운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것도 뭐 안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작년에 수술을 받을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때 내가 생각을 했어요. 옛날 노인들이 자기가 죽을 때는 편안하게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제가 어릴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결론은 뭐냐 하면은 잠자듯이 조용히 이렇게 죽을 수 있으면 그 이상 행복할 것이 없다. 이게 그 당시 제가 들었던 노인들의 보편적인 희망이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고통이 될 수 있는 대로 적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하는 것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굉장히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구나.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릴 때도 그렇고 뭐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은 많은 학자들이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은 그 세대 간의 격차, 서로 이해할 수 없는 경험, 이것 때문에 늘 충돌이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견해가 다르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 생각이 다르고, 연세가 든 분들이 다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보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연세가 든 사람이 경험한 것은 이미 지나간 경험이에요. 그 젊은 사람들은 6.25는 교과서에나 나오지 경험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냥 얘기를 들어서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의 격차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은 연세가 든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많은 상황의 변화가 있어요. 특히 이제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생활 용품부터 시작해서 요즘 유행하는 AI에 이르기까지 더 쉽게 여러분들이 쓰는 핸드폰 같은 거 그런 거는 우리가 어릴 때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걸 다 사용하잖아요. 그런 사용한 경험을 가진 사람하고 사용해보지 못했던 경험을 갖고 있는 나 같은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그게 통하겠어요? 이것은 지금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제 생각 같아서는 영원한 문제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회는 사회대로 발전을 하는 거고 또 연세 든 사람은 어릴 때도 경험을 했지만은 연세가 드는 동안에 젊은 사람은 한참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격차가 있으니까 이게 이해되기가 어렵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상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젊은 사람은 그래도 지나간 그 옛날의 얘기를 노인들로부터 좀 경청해 주면 좋겠고 또 노인들은 그때의 경험을 고집하지 말고 지금 사람들에게 역사 얘기를 해 주듯이 그렇게 좀 하면 이게 통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를 못해요. 저도 집에서 뭐 가족들하고 식사를 할 때 옛날 생각이 나서 6.25 때 뭐 이러면 우스운 얘기지만 애들이 나보고 막 이래요. 벌써 세 번째 듣는다. 뭐 5번째 듣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좁힐까 하는 제 생각은 사회를 중심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가치 체계에 맞추어 나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게 나 같은 올드보이는 이미 흘러간 세월의 중심에 섰던 사람이고 지금은 변방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가 중심에 서 있나? 청장년들이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추구하는 가치 체계를 연세 같은 분들도 따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도 그렇긴 하지만은 대부분 연세든 분들이 그걸 따르기보다는 내가 확실히 경험했던 그 경험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면 될 것이다. 이제 이게 그 세대의 격차를 일으키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를 자녀들이나 손자들하고 얘기해 보면 그 격차가 아니라 같은 연령대에서도 그런 격차가 있어요. 사고 체계의 차이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아마 영원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인데 제 생각은 좀 현명하게 생각하는 방법은 지내간 세대는 변두리에 좀 서시고 핵심적으로 사회를 이끌어갈 청장년의 가치 체계를 중심으로 우리가 소통을 할 수 있다면은 그래도 좀 세대 격차가 줄어들지 이해를 하니까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들에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하는 얘기예요. 고집하지 마세요. 내가 경험한 것은 이미 역사 속으로 들어간 경험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집하시지 마시고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내가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본다면 그것도 신기하잖아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고집하지 마시고 경청하시는 그 사람들의 얘기를 내가 귀 기울여서 재밌게 한번 들어보면 그런 자세를 가지시면 어떨까. 저도 그런 노력은 합니다만은 그게 뭐 완벽하게 되겠습니까? 제가 전번에 그 유튜브 할 때는 노인이 됐다고 뒷방에 앉아 계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날에 내가 성장할 때는 한 60 정도 되면 상노인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가족들이 쉬시라고. 학교 다닐 때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를 하면은 교수님을 모시고 회식을 합니다. 회식을 하면 교수님이 계시면 우리끼리 할 얘기도 많은데 좀 그 뭐라고 할까 버겁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이제 우리 행동들이 뭐냐면 선생님한테 가서 이렇게 보면서 선생님 피곤해 보입니다 이런다고 그러면 선생님은 또 우리하고 어울리고 싶어가지고 안 피곤해 괜찮아 계속 압력을 가는데 피곤해 보인다고 말이지. 그러면서 말이지 선생님이 의사여서 물어보지도 않고 택시 잡아 그래서 택시로 모시고 이제 선생님이 가시고 나면 우리끼리 이제 별 얘기를 다 하고 그랬던 생각이 떠오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 사이버 대학에 다닐 때 같은 학년에 이제 회식이 있어가지고 가니까 나보고 피곤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피곤하다고. 그래도 피곤하시죠. 피곤하면 쉬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또 택시를 내가 하던 것이 그대로 해. 그래서 내가 가면서 많이 웃었어요. 내가 벌써 그런 나이가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젊은 사람들 정말로 부탁을 드리는데 이제는 노인 보고 집에서 쉬세요. 그 말씀 하시지 마세요. 선생님이 하실 수 있는 데까지는 기여해 주세요. 오히려 그걸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해달라고 해도 우리가 신체가 따르지 못하고 마음이 따르지 못한다면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젊은 분들이 노인한테 무조건 집에서 쉬세요. 그거는 옛날 사고방식이에요. 그때는 상무니까 쉬어야 돼. 근데 지금은 100세 시대에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한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건강을 위해서도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게 몸이든 마음이든 머리를 쓰는 일이든 어쨌든 일을 즐겁게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에서 쉬세요. 이 말씀 절대로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대로 살고 싶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미 그때는 서툴게 살았지만은 익숙해졌잖아요. 그 익숙한 방법으로 별로 어렵지 않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딱 한 가지로 이렇게 내놓기는 어렵지만은 내가 살아온 방법 그대로 살아봤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것은 내가 이미 경험했던 게 그때는 고통스러웠지만은 재차 살다면 고통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머님이 김치 담는다. 그것도 참 대단히 좋은 생각인데 나보고 그걸 하나를 딱 집으라고 그러면 뭘 집을까? 여러분들하고 만나고 싶어요. 뭐 가족도 마찬가지지만은 사람과 대상관계로 내가 소통을 하는. 근데 그게 또 내가 이제 일생 동안 직업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이래 만나는 게 즐거워요. 김치 담그듯이 저는 하라면 사람들과 소통하는 작업을 해보고 싶어요. 그 노인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자기가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실감하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러고 이제 또 노익장을 자랑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한번 이런 일이 있어요. 내가 이제 춘천에 지인이 있어서 이제 거기를 방문하는데 미리 메일을 보냈어요. 내가 그때 나이가 80대고 80대 초반이고 70대가 있고 60대가 있고 이 세 노인이 이제 그 방문을 해서 그 오두막집을 하나 지어 놓은 게 있어서 거기서 잠자고 가고 싶어서 이제 메일을 보냈어요. 며칠 날 가고 싶은데 가도 되는가? 그랬더니 답장이 왔어요. 새 노인이 오시는군요. 준비해 놓겠습니다. 이래서 그래서 내가 장문의 메일을 또 보냈어요. 새 노인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철들지 않는 어린이가 들어있는 나이든 세 사람이 간다. 그렇게 내가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만나면 철 안 든 어린이를 안고 오신 노인 오셨습니까? 이렇게 농담을 하고 그래요. 많은 노인들이 그 어릴 때의 추억이라든지 또 반사적으로는 나이가 든다는 데 대한 불안 이런 것을 상쇄하기 위해서 철들지 않는 어린 마음이 연세가 들면 들수록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이 나이가 돼가지고 뭐 자랑할 게 뭐 있겠어요? 자랑해도 그렇고 뭐 자랑 안 해도 그렇고 그런데 괜히 이제 예를 들면 이거는 세상에 기대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당신에게 보내는 책 뭐 이러면서 책을 내잖아요. 내면 이걸 자랑하고 싶어요. 마음을 그대로 얘기하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누가 이 책을 통해서 독자들이 많이 생겨서 대화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어린 마음이에요. 뭐 사볼 사람은 사볼 거고 그럴 건데 또 누구를 만나면 이번에 뭐 이 책이 나왔는데 이런 걸 자랑하고 싶어. 자랑하고 싶다 하는 이게 어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노인에게도 연세가 든다고 해서 다 도인처럼 그렇게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함께 가는 것 같아요. 노인다운 것이 좀 더 많아지고 그래도 어린이다운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얼마가 남아있다. 이게 공존해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되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 자신을 생각해 보면 아직 뭐 철들기 멀었어요. 철 안 든 어린이가 더 좋아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 이전이에요. 초등학교 이전. 중학교, 뭐 고등학교 이때만 해도 뭐 자아가 이제 성장을 하니까 내 주장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더 어릴 때는 내 주장은 안 하지만 내 마음대로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이건 내 개인적인 건데 주로 가장 많이 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어린 마음은 초등학교 이전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사람이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말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비언어적인 표현. 말하자면 제가 여러분과 지금 만나서 얘기하자면 손짓도 하잖아요. 표정도 짓잖아요. 이거는 말이 아니에요. 제스처지.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전문 용어로는 바디 랭귀지라고 신체 언어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 신체적으로 표현되는 언어하고 또 마음으로 말로 표현하는 언어하고 이 격차가 있어요. 근데 말은 몸이 말하는 거하고 마음이 말하는 거하고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느 것이 더 정직할까?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몸이 정직해요. 마음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은 감추고 싶은 거 감추고 또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거는 그대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더 부풀려서 과장해서 표현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걸 또 자신이 잘 모릅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마음의 말을 더 많이 하긴 하지만 거짓말만 해요. 그러나 몸은 거짓말이 없어요. 어디가 탈이 난 것만큼 아파요. 그래서 신체적인 언어가 마음의 언어보다는 더 정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도 이제 늙어보니까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내 친구도 그런 얘기를 해요. 미국에 사는 친구인데 아들이 둘이 있어요. 큰아들은 꼭 성격이 여자처럼 이제 살가워. 부모를 모시고 늘 이렇게 이제 즐겁게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데 둘째 아들은 멀리 살아요. 물리적으로 거리도 먼데 1년 가도 전화 한 번 없대요. 그래서 나보고 그런 불평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충고를 해서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멀리 있어가지고 뭐 나쁜 소식 안 오면 그뭐 효자지 꼭 와서 그래야 되는가. 내가 그런 얘기. 그러나 노인이 되어서 받고 싶은 거는 그 큰아들 모양으로 곁에서 살갑게 늘 안부도 묻고 와서 또 위로도 해주고 이런 사람이 좋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돌아가느냐면 늘 잘 해주던 사람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삐쳐버려요. 그러나 1년 동안 전화 한 번 없던 아들이 어쩌다 전화 한 번 오면 너무 고마운 거 이게. 그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그 노인들이 갖는 말하자면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 아닐까 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혼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곁에서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좀 더 잘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포기를 했기 때문에 바라지를 않는 거예요. 바라지 않는 사람한테서 전화가 오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하고 바랐는데 그걸 안 해주면 마음이 섭섭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이해를 하시면
막 가깝게 계시면서 서운한 소리를 들었더라도 막 그게 노인이 하는 그 노여움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듣는 쪽에서 생각하면 이렇게 잘해줬는데 그런 노여움을 갖다니 하고 또 자기 감정이 있으니까 자기도 삐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을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하시면 조금 그런 문제는 풀려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 베스트셀러를 내고 강연을 많이 다니면서 한 가지 주제를 내가 찾은 게 있어요. 뭐라고 찾았냐? 잘 기획된 책은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100세 시대니까 이제 1차 인생을 살고 2차 인생을 살자는 기획을 했어요. 나머지 인생은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다. 그래서 잘 기획된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고 잘 기획된 인생은 베스트 라이프가 됩니다. 이렇게 내가 생각을 했어요. 그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하고 자주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